2014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동 주최이신 최양식 경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에 30여 개국에서 500여 명 이상의 에너지 분야 관련 업체 대표, 석학, 각국 주한 대사, 정부 강요, 언론사 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4년째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신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교수님 내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스마일 LG 줄리 IPCC 부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계적 석학과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는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에너지를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구체화된 현장입니다. 네 번째 개최되는 오늘 포럼은 글로벌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고 새로운 문명의 터전을 일구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ESS, 연료전지, ICT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과 동일선상에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에너지 문제는 인류 모두에게 닥친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각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에너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도 리용 사무총장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Next, we'll see the congratulatory video message of the Director General of UNIDO Lyon.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join you for the opening of this important event. Allow me to warmly thank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of the Gyeongsang-buk-do, Mr. Kwang Yong-kin,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Mr. Yang Hong-song,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he World Green Energy Forum is an important initiative aimed at steering the global debate on sustainable and clean energy, identifying and sharing solutions, convening 우리가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또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공동 행동을 계획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유니도는 글로벌 레벨에 있어서 현장에서 긴밀한 관여 속에서 좀 더 광범하게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범 기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정 에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동시에 유니도에서는 여러 가지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게 중장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린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원칙들이 우리의 인프라,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관리, 기술적인 혁신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의 가능성을 높여서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있습니다. 지속 가능 에너지 지역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 에너지 효율 및 산업용 신재생 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클린텍 혁신 프로그램, 그리고 또 녹색 산업 플랫폼,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유니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서 이 같은 유니도의 관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유니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포용 성장이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데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니도가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높은 기후 변화,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서 지방 정부를 포함하고 또 공공 대중,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또 시민 사회까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그 참여자들이 그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파트너십을 구축을 시켜서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녹색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회의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교수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Your Excellencies Governor Kim and Mayor Choi, distinguished guests, I'm especially pleased to be here to be talking about this very important issue of 이슈에 대해서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녹색 경제 개발 이라는 주제가 될 텐데요. WGEF의 경우에는 일단 환경 회의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례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많은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녹색 에너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 2세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주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유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녹색 에너지야말로 지속가능 에너지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동포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녹색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 에너지, 녹색 노동시장, 또 녹색 그 경제라는 것이 나머지 경제산업 부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지속가능 성장 관련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색 일자리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가능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과 또한 녹색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녹색 또 친환경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요소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를 갖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녹색 산업과 또 녹색 노동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해당 소요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조 연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요.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녹색 산업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녹색 일자리가 있는 그러한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신속하게 그리고 포용적인 녹색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비즈니스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녹색 에너지 관련, 녹색 경제 관련 툴을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또 포용적인 그러한 녹색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의 역할은 어떨까요? 또 R&D를 더 많이 투입해서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더 친환경적인 녹색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또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방법,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성장으로부터 또 발전으로부터 공히 단순히 부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녹색 경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체인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최종 소비자로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고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된다라면은 이에 맞게 녹색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킬과 역량을 갖춘 노동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또한 새로운 또 익숙치 않은 그러한 직업의 창출을 가로막는 노동시장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시장을 구축하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이 녹색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이제 탄소 배출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과세라든가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 더 많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녹색 에너지 진화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고 오늘날 많은 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역 협정을 보시면은 관세 혜택을 녹색 상품 또 재화와 서비스에 많이 집중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구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의 표준적인 모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명시적이고 또 내재적인 세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재적이고 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함으로써 단순히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뭐 PB가 되었건 오염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되었건 이러한 녹색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탄소세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이용을 해서 노동시장에 많은 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이 있겠지만 사실 예상 중립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부들은 거시경제 정책,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를 둔화시키기에는 이용을 하겠죠. 동시에 이를 환경 정책과도 연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환경 프로젝트를 타겟을 하고 또 녹색 재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또한 과세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 수축 또는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과세 정책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단 정책의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은 변혁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오염을 방사시키는 활동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과세를 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보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경제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그 기존의 그 오염을 발생시키는 산업에서 녹색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생선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하루에 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당장 이러한 친환경의 에너지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사업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러한 정책을 활용을 해서 보조를 받으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녹색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OECD에서는 산업에 걸쳐서 노동의 이동성을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전체에서 1% 정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의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일회적인 그러한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뒤로 하고 이제 산업 부분으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이전을 하고 전환이 되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공공 그리고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변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녹색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의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기준 회원국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께 유념해야 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몇 개 산업에만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양 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확대되고 있는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스 생산, 석탄,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생산하는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그 친환경,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산업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섹터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생산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산 요구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대 경제에 있어서의 일자리들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녹색 세그먼트라고 섹터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실제로는 그 녹색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실 기존의 전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광산업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만 경제가 녹색으로 변모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 일자리를 이용해서 갈색 일자리를 대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갈색 일자리는 무엇이고 녹색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각 몇 개나 존재를 할까요? 한번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일자리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녹색 일자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업계가 이게 산업이 녹색이다. 그러면 그 일자리도 녹색 일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99년도에 새로운 또 정의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OECD 그리고 유로스tat이라고 부르는 유럽 통계청에서 만든 것으로서 에코 인더스트리 친환경 산업이 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상업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염을 관리하는 산업, 공기 오염 방지 아니면은 폐수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등을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녹색 산업이고 그다음에 자원을 관리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물 관리라던가 아니면 자연보호 등을 하는 산업이 이제 녹색 산업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근로자의 한 1.5%에서 2%밖에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광범위한 정의, 녹색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UNEP 그리고 ILO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산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개발한 정의가 있습니다. UNEP 그리고 ILO에서는 이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업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 일자리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질을 보존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산업을 녹색 일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업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 관광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녹색 일자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공환경도 좋고 임금 수준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사회적인 환경적인 목표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일자리가 사실 양질이어야 되겠지만 이게 녹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정의는
사실 녹색 경제 개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목 보존에 기계를 이용하는데 그 기계가 기존의 석유를 사용한다. 그런다라면 이것도 녹색 일자리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UNEP에서는 상한선을 정해서 환경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계가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가 한 20%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녹색 일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특정 연구에서는 이러한 녹색 일자리나 녹색 일자리의 수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학자들 중에는 친환경 그런 산업에 얼마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다른 산업에 뭐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금융권에 얼마만큼 근로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 산업 클램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 산업별로 얼마만큼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CLH에서는 이제 그 복지 정책이 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녹색 일자리로 인해서 녹색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최종 사용자들에게 부여되는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들이 얼마만큼의 그 녹색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녹색 일자리의 창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이러한 경제가 녹색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속을 내는 데 있어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인센티브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의 툴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일을 녹색 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UNEP의 정의상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낭비를 줄인다라면 어느 정도는 녹색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근무 환경도 좋고 임금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색 일자리에 이어서 갈색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갈색 일자리라는 것은 오염 유발 산업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 섹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존의 전통 기술을 이용한다라면은 갈색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색 일자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녹색 경제에 제일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겠죠.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책 기반가들은 경제에 얼마만큼 많은 그런 갈색 일자리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근로자들이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정확히 얼마만큼의 녹색 일자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정책적인 우대가 있을 때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갈색 일자리에 대한 과세라던가 아니면은 정책적인 그 부담이 있어야만 녹색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 기반가들은 또한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한 갈색 일자리의 추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산업 부분의 측면에서 보자면요, 그 갈색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OECD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하는 산업 중에서 즉 오염이 그 90% 정도 그 배출되는 쪽을 봤을 때요, 전체 직원의 고용은 1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전력 발전이라든가 그 기초금속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농업과 같은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자리가 녹색 경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 같은 경우는요 좀 더 개선되어 있고 어떤 경우 같은 전혀 반영하지 않겠죠. 이들 산업에서 좀 더 청정 그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그 브라운 잡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처하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완전하게 녹색 경제에서 대처될 수 있을 만한 그 인원들은요 사실 전체 고용의 2% 지나지 않을 정도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색 일자리 고용을 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가 그 금속 생산이라든가 내지는 공공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브라운 쪽 같은 경우 그와 관련해서요 그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변하게 되면서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리트레이닝, 다시 재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좌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 반대라고 생각했는데요. 브라운 섹터에서 잘 알게 된다면요, 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요, 이들 밤색 일자리 같은 경우에 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건 내지 녹색 정책에서는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밤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녹색 경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트레이닝,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들이 요구되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색 경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잡히게 된다면요, 이 같은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 속도라는 것은 노동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 좀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에너지,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 중에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스킬을 배워야 되는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스킬과 기술과 트레이닝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스킬을 충분히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녹색 경제를 전환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미 우리가 말씀에 나왔던 부분이죠.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고 정책 변화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몇 년간에 있어서 걸쳤다. 5년,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과 에너지 원이 훨씬 더 녹색 경제에 맞게 됐고요. 좀 더 청정한 환경에 맞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기에 있어서는요, 오염 배출 부문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지 그쪽 산업에서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 기술이라는 것이 좀 더 노동 집약적이면서 화석 연료 같은 경우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노동 집약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제에서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요, 구경제와 비교했을 때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구경제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충분하게 노동시장이 커서요, 전통적 산업품에 종사했던 고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요, 신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신기술을 가르칠 것인가가 따라서 관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녹색 경제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요, 평생 학습, 녹색 생산을 하기 위한 평생 교육이라는 게 좀 관리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색 기술이라는 것이 규범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젊은 노동력들이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입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노동시장에 들어가서요, 녹색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에 적응된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 기술이라는 것이요, 밤색 기술보다 더 습득하기 어려운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기술을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경제적인 번영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서 정책 기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환경 정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어렵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스킬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했던 것은요, ILO였습니다. ILO가 유럽 직업교육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다포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킬 니즈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선진공화국이 아닌 국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어떤 국가는 관행이 잘 자리 잡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과 제도 간에 있어서의 잘 조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색화, 경제의 녹색화라는 것을 한쪽으로 놓고 직업 교육 계획과 관련된 것을 다른 쪽으로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 조율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들이요, 녹색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녹색 일자리를 위한 스킬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노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제제도도 있었고요, OJT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기술이라는 것은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근로자들을 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학이라든가 과학과 관련돼서 좀 더 전문화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라든가 그 경총이라든가 노조라든가 그리고 또 이 학교라든가 산학 단위에서의 로컬 단위에서의 협력 같은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의 기술의 습득과 기술 요구 사항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환경적인 개선을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유연한 선진 가방 경제 같은 경우 했을 때는요, 또 신기술 같은 경우에 적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녹색 기술에 대한 적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평상적인 그 통상적인 혁신이라든가 변화라고 했을 때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예를 봤을 때 디지털 혁명을 들 수 있겠죠. 디지털 혁명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것이 녹색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거리를 둘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기술 혁신, 기술 발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 기술 발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저 공장의 벽에 넘어서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생산품만 보죠. 그런데 지금 녹색 경제를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녹색 기술은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도 있고요. 보통의 전구를 쓰는 대신 LED 전구를 쓴다라든가 그리고 또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주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녹색 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것은요 아주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과목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요 환경에서 가지고 우리의 진화 환경 어떻게 진화했는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훨씬 더 폭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의 교육이 제공된다고 그 교육이 해당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성장, 녹색 경제 그리고 녹색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요 새롭기 때문에 소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스킬과 지식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일자리 필요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좀 더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유연하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요, 일부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날 것입니다. 그 기존의 그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의 생산 방식을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요, 고용자들이 고용주들과 고용자들이 같이 협력한다는 데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입법화라든가 행정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운영을 할 때서 노동시장, 생산시장에 있어서의 자신들이 저하를 한다면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생겨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또 녹색 성장, 녹색 경제의 전환이라는 것은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한행정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선진화되어 있는 유럽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요. 특히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때는 유연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포럼에서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남부 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고요. 다른 유럽 봤을 때 좀 뒤처진 면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보호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어떻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자신들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 조치를 내려가지고 규제하게 됐을 때는요, 근로자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새롭게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보호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요, 노동시장이 충분하게 활력이 있어서요,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만약에 실업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실업 상태가 짧게만 유지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신감이 다수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 고용자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아닌 형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추가적인 지원을요, 그 유연한 노동시장의 조건 속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수입을 소득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더 전통적인 그 그린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발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 정책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인가, 레베뉴는 무엇인가입니다. 탄소세라든가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서 일정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익을 이용해서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탄소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운족 같은 해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산 양식에 적응할 수 있게 되면요, 국가가요. 그렇게 했을 때는요, 이러한 니즈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정도로 다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그 수익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 급여세를 줄여나간다든가 R&D를 지원을 해서요, 좀 더 녹색 성장 경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일자리에 대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그 브라운 섹터, 이 밤색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경제를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요, 사실상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녹색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되어주는데 명확하게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회사가 보조금을 달라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니터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조건 속에서는요,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 같은 걸 통해서 그 과세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간접적으로 봤을 때 녹색 일자리에 대한 그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요,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의 그 매출을 통해서 급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모든 노동이라든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 진짜 R&D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녹색 경제의 전환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세 그리고 또 R&D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요, 환경 관련된 연구문헌에서 검토가 된 바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중 배당의 문제, 환경 정책이 가지고 있는 녹색 일자리에 대해서 과세를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중 배당의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지역의 다른 일자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권의 강축을 통해서겠죠. 그런 경우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이익을 보고요. 그리고 또 고용 관련해서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중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급여세를 줄여서 특히 급여가 적은 경우였을 때는요, 이 같은 부분에서 줄여나간다는 것은요, 좋은 정책이다라고 해서 주장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같은 경우는요, 재정적인 재원이 충분한 재원이 모였을 때 그리고 환경 세를 통해서 그 재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단으로서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다른 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R&D에서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 환경 R&D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좀 더 흥미로운 전망이 가능하게 합니다. 녹색 경제에서 초기 단계라고 봤을 때는요,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발견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녹색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R&D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요, 탄소세 그리고 또 모든 고용과를 봤을 때 연계성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학적인 R&D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주장은요,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요, 어떻게 R&D를 규정할 것인가가 되겠죠. 환경 기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R&D에 비교해봤을 때 환경 기술 R&D다라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같은 매출, 이 같은 이득을요, R&D 보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은요,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잠재적인 이익이 또 더 많은 R&D를 위한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녹색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급여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R&D 보조금 쪽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세에서 보조금, R&D 보조금으로서 환경 문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가장 직접적으로 녹색 경제 성장을 녹색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D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화석연료 관련돼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져 왔었습니다. 환경적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최근 들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비효율 분석 같은 걸 잘 되지 않습니다. R&D 같은 경우 이제 오랜 동안 화석 연료 부분에 의존될 것이 생각하는데 신기술과 관련돼서 R&D가 진행된다면요, 구존의 그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새롭게 그 창조 경제를 우리가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요,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가능해서 그 가스나 그 원유의 추출보다 더 낮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스킬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 밤색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점에 있어서는요, 전통적인 이제 과학기술과 같은 엔지니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R&D, 환경적 이슈에 대한 R&D 서포트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들이 그 녹색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엔지니어들이라든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영, 파이낸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다 보니까 그 공학 쪽에서 충분히 인원이 공급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또 금융산업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마다 발전의 수준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이래요. 대부분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 상단부에 있었던 쪽에 갔을 때 그 소득 부분에서 최상단부에 있었던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포용 성장이 더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그 소요를 막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는 포용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스킬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요, GDP에서의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나고 있을 때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늘어나게 되고요, 디지털화 그리고 또 서비스 트레이드 같은 게 늘어나게 되면서요, 그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재정적으로 완전하게 재분화되고 있지 않은 시스템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그 고소득자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저소득자 비교했을 때요.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 거의 그 노동 그 생산 그 소득 관련해서 어떻게 그 성장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 미국에서 경제학자들 일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비포용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빈곤이라든가 그 소득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빈곤의 문제라든가 이런 소득의 저소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그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우호적인 그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삶을 위해서는요, 제로택스 예를 들어서 그 소득에서 하위 부분에 있을 때요, 거의 제로 세율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서도 되겠고요,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녹색 그 경제와 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포용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같은 교육이 좀 더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시 스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겠죠. 소득을 만들어내고요, 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이 청정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있어서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 대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은 포용이 안수되고 해서는 고용과 관련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더라고 하고 재분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녹색 경제를 위해서 녹색 경제가 아닌 곳에서 마찬가지로 녹색 경제에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좀 더 녹색 경제 모델을 위한 전환에 있어서 녹색 고용의 일자리의 창출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을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도 발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높여서 녹색 성장이 화석연료의 경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추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